다우지수가 0.8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이 1.2%,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.8% 급락을 했습니다. 지금 나스닥 지수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거기에 이제 근접해 있다,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S&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졌다. 뭔가 이렇게 탄탄한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이제 쉽지 않은 장이다.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, 이게 또 기술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사실 뭐 S&P 나스닥뿐만 아니라 애플마저도 200일선을 리타했다라는 거, 그게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왜 이렇게 밀렸냐라고 한다면, 오늘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런 건 이 기술주 진영의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이 실적을 뭐 알파벳도 그렇고 뭐 다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해요. 메타도 그렇고.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항목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미흡하면 그냥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, 이게 지금 요 며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지만 그 안에서 안 좋은 하나에 더 집중을 해버리는 그 자체가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죠. 이게 시장의 심리가 강할 때에는 다 안 좋아도 희망의 어떤 단서 하나만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,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여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최근 증시의 흐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도 좀 과하게 밀리는 지금 그런 흐름,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10년물 국채금리, 요즘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데 국채금리는 이번에 10bp가 빠졌거든요. 그래서 어제 한 4.95 했었고, 사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4.99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좀 컸는데, 확실히 이게 5% 한 번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4.99까지 간다면은 밀리기는 하더라고요. 뭐 그 이유도 이따가 보겠지만,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채금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락했음에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. 그냥 시장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. 모든 게 다 그렇게 한쪽으로 좀 흘러갑니다. 자, 그럼 국채금리가 초반에는 왜 또 4.99까지 치솟았을까?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. 사실 경제 지표가 좋으면 호재인데, 시장은 이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막 경제 지표가 또 좋으면 이게 그러면은 진짜 고금리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되겠네? 라는 관점으로 지표가 좋으면 그렇게 생각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는 과거의 얘기인 거고, 뭐 9월 이미 지나올 때의 얘기인 거고, 앞으로는 이제 점점 나빠질 일만 남은 거 아니야? 그런 또 이게 막연한 그런 두려움까지. 그러니까 좋아도 걱정, 이게 또 안 좋아질까봐 또 걱정. 그냥 에너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. 이거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입니다. 경제지표를 좀 하나하나 보자면요. 9월 근원 내구재 수주, 항공기 수주를 제외한 부분이죠. 항공기는 워낙에 금액도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뺀 내구재 주문을 봅니다. 전월 대비 0.5% 이게 증가가 했습니다. 전월에도 0.5였으니까 똑같은데 시장 예상이 0.2였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왔죠. 9월 잠정 주택 판매. 지금 어제 신규 주택 판매도 그렇지만 지금 모기지 금리가 8%인데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요. 잠정 주택 판매도 이게 1.1%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전월에 마이너스 7이었고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1.8 예상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잠정 주택 판매는 나 이 집 살게요 하고 이제 뭐 계약까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제 잔금까지 치르지 않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, 이것도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일단 네,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제지표 좋으면 또 좋은 대로 고민,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고민, 뭐 그런 상황이죠. 경제지표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핵을 그어놓은 것은 3분기 GDP입니다. GDP는 미국은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. 속보치, 잠정치, 확정치. 그러니까 3분기 GDP 수치, 이게 속보치니까 오늘 이게 처음 공개가 된 3분기 GDP인데요. 뭐 경기 침체 조짐이 안 보입니다. 그 내용을 좀 보면 3분기 GDP 성장률이 4.9%, 그러니까 연율 환산입니다. 4.9%가 나왔는데 이게 2분기에 확정치가 2.1이었거든요. 그리고
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래 3분기는 더 좋을 거야. 소비 경기나 이런 흐름 봤을 때 더 좋을 거야 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한 4.3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4.9가 나온 거죠. 그 이유를 봤더니 소비자 지출이 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이게 전분기에 0.8% 증가였으니까 소비자 지출이 예상 밖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. 이 소비자 지출 4% 증가한 게 전체 지금 이 4.9 GDP 성장률 4.9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이게 그 증가에 기여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때문에 GDP가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소비 경기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보니까 이 소비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저축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. 저축 줄고 있고 신용카드 잔고는 계속 늘어요. 신용카드 빚 잔고는.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저축한 거 빼쓰고 신용카드 긁으면서도 소비는 줄이지 않고 늘리고 있는 뭐 그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에요.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최소 이번 쇼핑 시즌에 $500 이상 지출할 사람 했더니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비율이 51%가 나왔습니다. 이게 작년에 46%였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학자금 대출도 이제 상환 시작하고 뭐 이랬는데도 소비 경기가 이제 꺾이질 않는다라는 거죠. 다만 월가에서는 지금 뭐 저축 다 끌어다 쓰고 신용카드 빚으로 이게 이끌고 있는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속 가능성은 없고 4분기 때는 이거 분명히 꺾인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요 정말 충격적인 요 GDP 성장률이 나오고 나서 곳곳에서 멘트가 나왔죠. 일단 우리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요 GDP 지표 딱 보고 나서 우리 미국 경제 정말 경기 침체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.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다 원했던 것처럼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. 이버리 여기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인데 이게 매튜 라이언 분석가는 이번 지표를 딱 보고 나서 연준이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고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만족할 것 같다. 이 지표를 보면서. 다만 이 지표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또 한 번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? 뭐 이렇게 어떤 방향 전환을 할 정도는 아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. 뭔가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는 좀 지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경제 지표 너무 좋았고 뭐 그럼에도 증시는 왜 이랬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밖에 이슈들도 좀 상당히 많았어요. 일단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 수치 자체가 아주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중립적인 재료로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했고요.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%로 동결했습니다. 작년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이 회의 때마다 계속 금리를 올렸었죠. 10번 연속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있어서는 좀 의미는 있었어요. 근데 다만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금리 상태로 충분히 오랫동안 이 금리를 유지를 하면 우리의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. 그러니까 추가 인상의 그 필요성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.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.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도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과도하게 뭐 동결의 의미 부여를 할까봐 이러다가 인플레 또 높게 나오면 우리 그때 또 금리 인상할 수 있어. 이거 완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. 라고 시장에 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. 마지막 이슈는 포드 이슈인데요. 포드가 사실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이잖아요.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임금 협상,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. 잠정 합의를 하면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또 투표를 해서 가결이 돼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잠정 합의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뭐 1년 단위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아마 미국은 이게 기간을 한 몇 년씩 주나 봐요. 제가
우리 항공사들도 그랬지만 이거 뭐 4년 동안 뭐 몇 퍼센트 인상 이것처럼 이 포드도 약 4년 반이라고 합니다. 4년 반 동안 총 임금 인상 25%에 합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뭐 또 생활비 지원 뭐 이런 게 또 그냥 기본 임금 외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그것까지 더하면 거의 최고 33%의 인상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첫 해에 11% 인상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3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이 협상이 나온 건 이제 긍정적이기는 해요. 긍정적이긴 한데 이 임금 인상 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포드가 4년 동안 추가되는 비용이 한 6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최근 6주간의 파업 기간에 이른 손실 본 것만 한 6억에서 7억이라고 하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는 나쁘지는 않은 결과죠. 다만 포드도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. 쇼크로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파업 여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업이 거의 뭐 9월부터 10월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4분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포드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했습니다.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우리 가이던스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는 한 4% 정도 주가 빠졌던 게 확인이 됐는데 뭐 이런 것들도 주요 이슈로 체크를 해봤습니다.